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네, 벌써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네, 막 서로 어, 인사도 네, 나누시고 오늘 안남주님과 이수진님. 네, 이수진님 서로 먼저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고 계셨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희를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환자분들도 좀 보이시고, 네, 네, 아닌 분들도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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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2월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도 저희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강의 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정말요? 지난달에 마른 당뇨, 비만 당뇨 주제로 강의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저희 당뇨스쿨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2022년 당화혈색소 1% 낮추는 4가지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혈당도 중요하고 네, 당화혈색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혈당 체크는 이제 집에서 매일 할 수 있고 당화혈색소는 병원 가서 체크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사실 혈당은 내가 그날 먹은 음식이나 컨디션, 스트레스, 다양한 요인 때문에 가변할 수 있는 거라면 하면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의 그 총 결합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당화혈색소가 조금 더 얼마나 내가 관리와 치료가 더 잘 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게다가 당화혈색소를 잘 관리하면 당화혈색소를 낮추면 합병증이 그만큼 예방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연구 결과들과 당화혈색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왜 내가 당화혈색소가 자꾸 높아져만 가는지 개별적인 원인도 꼭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아,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도 당뇨 관련 업체들에서 후원해 주셔서 경품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네, 제품에 대한 설명은 경품 추첨 전에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각각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10분, 온누리 아이코리아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6분, 코코웰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4분, 푸드스토리 5.0 무가당 너츠바 4분, 리우 H 밀당 고수 6분 해서 총 3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네, 와, 정말 많네요. 하지만 또 못 받아서 서운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열심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채팅방에 아무 말 한마디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8시 반까지 올려주신 분에 한해 당일 참여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 이용해 선정할 예정인데요. 놓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오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장님 먼저 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강의 끝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때 질의응답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여쭤보는 질문들 있으면 저희가 강의하다가 많이 놓치긴 하는데, 저희가 왜 강의를 하면 질문을 잘 못 보죠? 강의에 너무 열광하느라고. 그래서 답변을 일일이 못 들을 때도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 강의하면서 꼭 이렇게 댓글을 꼭 열심히 보면서 답변을 네.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내용이 있다면 당뇨스쿨 연락처가 띄워져 있어요. 네, 그 연락처에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면 내일부터 차례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럼 강의를. 네. 강의하기 앞서 먼저 원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구독자가 벌써 11만 8천을 찍었어요. 우와. 네. 와, 11만 8천. 100만 가야 되는데. 100만 가자. 네,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한의학과 약학을 모두 공부했고, 당뇨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라고 하죠. SCI에 등재를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당뇨 이제 치료합시다. 그리고 마른 당뇨 치료법이 따로 있다. 이 2가지 책을 냈는데, 감사하게도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이고요. 이혜미 원장님과 함께 유튜브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현재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이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렇게 1%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파트 1은 당화혈색소 1% 낮추기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중점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 4가지 방법을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한약 치료는 왜 필요하신지, 또 한약 치료가 당화혈색소를 어떻게 낮춰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트 1은 먼저 당화혈색소 1% 낮추기 프로젝트인데요. 당화혈색소를 1% 낮춰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혈압을 낮추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우리가 혈압을 낮추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고, 또 동맥경화나 이런 우리가 대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당화혈색소 1%가 바로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이 당뇨를 치료하셔야 되고, 당뇨 중에 또 혈당이 안정화가 되셔야 되는 목표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1%가 과연 합병증을 얼마나 낮춰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죠. 영국 당뇨병 연구라는 이런 연구에서도 당화혈색소 1% 수치가 낮아질 시 미세혈관 합병증, 여러분이 자주 아시는 3대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3가지의 미세혈관 합병증을 무려 37%나 더 낮춰준다고 하고요. 와, 네. 당화혈색소 1% 낮추면요? 그렇죠. 네, 1%가.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족부병증을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발 괴사잖아요. 그쵸. 네, 당뇨발 괴사의 위험은 무려 47%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낮춰도 내가 당뇨발은 50%를 예방할 수가 있고, 당화혈색소 1%가 한 37%는 예방을 할 수가 있거나 지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서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합병증도 각각 14%, 12% 이렇게 낮춰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신부전, 백내장 적출 이런 것도 각각 16%, 19% 이렇게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럼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내가 뭐 1%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어?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지표이고, 또 내가 객관적으로 그동안에 내가 3개월 정도의 꾸준히 관리나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뇨의 진행 방향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또 진료실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당화혈색소가 그러면 낮은 분들은 합병증이 안 걸리나요? 그렇진 않고요. 맞아요. 당화혈색소가 높은 사람이면 무조건 합병증에 걸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합병증이 사실 안 걸리면 우리가 생활요법을 잘 하셔서 되는 것과, 또 치료나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 건 맞지만, 당화혈색소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건 내가 지금 생활을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내 장부 기능이 좋아지고 있고, 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3박자가 다 조합이 있다고 하지만, 당화혈색소 수치 이퀄 합병증이 안 걸린다라는 건 아니고요. 당화혈색소가 심하면 심할수록 당뇨 합병증의 증상의 정도도 더 심해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당화혈색소가 잘 관리된다라는 것은 현재 내 몸의 지금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 몸에 맞는 생활요법을 꾸준하게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그렇죠. 상태 이런 것들도 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당화혈색소가 5점 몇 %, 뭐 6점 초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합병증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분들은 혈당 수치만 낮췄을 뿐이지 실제 장부 기능 상태나 이런 몸 상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계속 혈당 수치에만 집착을 하시면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내 몸 상태도 항상 같이 염두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오늘 주제는 당화혈색소 1% 낮추는 거니까 네. 어떻게 하면 1%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주요로 아시는 분들은 당화혈색소 이제 6.5%가 이상이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시죠. 하지만 2형 당뇨이신 분들이라면 당화혈색소 관리 목표가 5.6이 아니라 6.5%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신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당화혈색소 관리 목표 수치가 조금 더 올라서 7.0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오히려 6.5로 막 맞추시려고 하다 보면은 저혈당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 내 몸에 맞지 않는 인슐린을 과량 투여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자는 당화혈색소 관리 목표가 7.0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노인이신데요. 이 노인의 관리 목표는 7.5%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볼 것인가가 참 애매한데요. 관리 지침에서는 혹은 진료 지침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7.5%가 모든 노인에게 획일적이진 않았으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당뇨가 진행이 되신 지 조금 되신 분들을 중에서도 노인이신 분들을 7.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개별화되게 당화혈색소 목표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나이가 좀 많다라고 하면 무작정 6.5를 목표로 조절하는 것보다는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네.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음. 7.5 혹은 뭐 7.0 이런 식으로 조절을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 파트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말하는 생활습관 개선, 어떤 점을 중점으로 말씀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음식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은 특별하게 여러분께서 고정된 식단이라고 하기보다는 탄수화물 줄여서 드셔야 된다라는 말도 전혀 없으시고, 다만 영양 균형적으로 드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단 역시 한식만한 게 없고요. 가장 손쉽게 드실 수 있는 식단이기도 하고, 영양 구성 또한 매우 훌륭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드셔도 정말 좋은 식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양소에 얼만큼의 분배해서 드시는가인데, 탄수화물을 한 6,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각각 2, 2 이렇게 나눠서 6대 2대 2 이런 퍼센테이지로 차지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5대 영양소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 5대 영양소를 각각 충분하게 잘 고루고루 섭취해서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주 3회 이상, 150분 이상, 그리고 중강도의 그런 운동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제 꼭 운동을 150분 이상, 또 주 3회 이상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내 몸에 항상 맞게끔, 내 체력이 너무 힘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또 마른 당뇨인, 비만 당뇨인에 따라서도 각각의 좀 강조가 되는 운동법이 다르겠죠. 그 점은 이따가 4가지 꿀팁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하지만 이 생활습관의 두 개가 과연 당뇨를 극복하고 당화혈색소 1%를 낮추는 것의 주요한 원인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이 철저한 나는 철저한 당뇨인이야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는 누구나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의원에 직접 내원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아무리 이렇게 관리를 해도 혈당이 자꾸 높아지고 잘 안 잡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화혈색소 1%가 낮추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요법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각자의 높아진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료할 때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원장님 혹시 뭔가요? 당뇨 진단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전에 1, 2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네. 이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가만히 있어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내 몸에서 혈당이 조절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은 되고 있는 몸 상태를 유발을 하고 또 간에서의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간에서의 포도당 분해를 계속 유발하기도 하고 하는 주범이 스트레스인데요. 이처럼 스트레스가 여러분한테 당뇨가 발생하기 전에 1, 2년 전에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당뇨 유발의 핵심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228명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오. 네,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내가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가 예를 들면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당뇨 진단 받기 1, 2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 환자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사실 음식 하나만 가지고 당뇨가 만들어지느냐,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되게 심하게 비만하다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른 당뇨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음식만 가지고 당뇨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또 당뇨가 됐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찝찝하잖아요. 왜냐면 운동 안 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음식 운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말 당뇨 진단받기 1, 2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90% 이상이 네, 맞아요. 그때 사실 저 정말 힘들었고 살면서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그 시기가 가장 극심하게 힘들었고 뭐 죽고 싶었고 살기가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뇨가 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많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많이 말씀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음식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당뇨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를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당뇨자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면 네, 맞아요. 당뇨 진단받기 1, 2년 전에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딱 한 분 봤어요. 아니라고 하신 분. 원장님 있었어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있을 때 되게 긍정적인 역할도 해줄 뿐더러 스트레스가 아주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그쵸.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그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는 현대인이라면 다 있지만 그쵸. 그 시기에 예를 들면 뭐 주식을 했는데 망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직을 할 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취준생이었다거나 그 시기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좀 귀를 좀 여셔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 스트레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뭐 직업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뇨 진단 받기 1, 2년 사이에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집중이 됐고 이런 스트레스가 당연히 우리가 코티졸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다음에 간에서 또 혈당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혈당이 엄청 높아지는 그걸 만들기 때문에 당뇨가 진단이 되는데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근데 환자분들이 진단을 딱 받으면 딱 음식 운동만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혈당을 높였다. 당뇨 진단을 받은 거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잘 모르신 채 당뇨 진단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음식 운동 이것만 관리하시니까 어느 정도 시기 동안은 이 혈당이 잘 관리될 수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땐 7년을 보거든요. 통계적으로는 7년 당뇨 진단 받고 나서 7년이 지나면 혈당이 잘 조절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혈당이 그럭저럭 잘 조절되더라도 특정 시기를 지나가면 좀 혈당이 더 관리가 어려워지는 합병증도 올 수 있는, 왜냐면 주범이었던 그 스트레스를 놓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실제. 네네. 우리 스트레스 얘기하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그때 엄청 스트레스 많았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집중됐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네.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이제 원인을 이제 어떤 건지 찾아드리기 위해서 어떤 점이 나한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였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지금. 스트레스를 해결하시는 방법,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참 많으시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제가 제 당뇨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걸 알게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당뇨인이시거나 혹은 혈당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산져야 되는데 어떤 점이 또 스트레스가 되냐? 사실은 내 몸에서의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표적으로 커피 엄청 계속 하루 종일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사실은 내가 계속 교감신경을 항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게끔 유발되는 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실 불면증입니다. 맞아요. 불면. 네. 수면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심리상리 검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 불안, 되게 안 좋은 그래프를 이제 만들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불면도 나한테는 내 몸에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감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저는. 그럼요. 처음에 딱 저희 한의원에 제 진료실에 환자분이 딱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고 그 오신 분이 내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인데 큰 영향을 줬구나. 이거를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일을 다 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음식 운동만 관리해서는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당뇨가 만들어진 것도 100%는 아닐 거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모든 매스컴이나 아니면 모든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는 음식 운동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면 얘기를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희 목소리는 아직 크지 않으니 네, 저희가 좀 한계가 있을 때가 많은데 진료실에 오신 분이라도 그분만이라도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닫고 가시게끔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네, 많이들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이유는 원인 중에 하나를 찾으셨으니 다음 파트 2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트 2인데요. 파트 2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당화혈색소를 낮출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음식이랑 운동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당화혈색소를 1에서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실제. 그래서 철저하게 하면 음식이랑 운동 관리만으로도 당화혈색소를 1에서 1.5% 낮출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낮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스트레스를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반드시 추가를 하셔야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추가를 하셔야 당화혈색소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말하는 1%를 넘어서 더 낮출 수 있다고 보고요. 스트레스만 잘 관리돼도 사실 수면도 저절로 잡히잖아요. 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스트레스. 그래서 결국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음식만 피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열심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건 어때요? 제가 이걸 선물 받았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떤 걸 먹을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안 먹을 거냐 저는 이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연에서 온 음식들은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다 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다 도움이 되는데 사실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죠. 밀가루와 설탕. 이 두 가지는 꼭 피하셔야 된다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떤 걸 먹을 거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걸 피할 거냐 이걸 먼저 좀 실천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밀가루로 만들어진 각종 음식들 면이나 빵이나 과자 오늘 한 번씩 드셨을 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 설탕이 들어간 각종 과자, 디저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음료 관련된 것들은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럽 이런 것들 꼭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우리 제로콜라 많이들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로콜라가 설탕이 안 들어간 음료다 보니까 살도 안 찌고 혈당도 안 높인다 이러면서 제로콜라 또 드시는 분들 은근 계시는 것 같던데 네. 최근에 신병원에서 예전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로콜라가 당뇨와 무관하다. 마셔도 된다. 물처럼 마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로콜라와 당뇨는 관련이 있다. 실제 제로콜라를 마시면 당뇨에 영향을 준다는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별로 권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예일대에서 연구한 결과도 인공감미료인 수크랄로스, 제로콜라에 들어간 게 수크랄로스거든요. 수크랄로스와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을 때 인슐린 분비에 악영향을 줘서 혈당을 높였다. 그리고 실제 지방세포 생성을 촉진시켜서 비만에도 영향을 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라면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살 뺄 때 운동으로 살 빼려고 하는데 저는 저녁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항상 느끼잖아요. 네. 늦게 먹으면 살 찝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보다 더 늦은 게 야식인데 이 두 가지를 참 잘 지키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밤 10시에 밥을 먹는 사람과 6시에 먹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10시에 먹는 사람들이 밤 6시에 먹는 사람에 비해서 혈당 수치가 18% 더 높았고 자는 동안 원래 지방이 연소되어야 하는데 그 연소되는 게 더 적었다고 합니다. 10%나 더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6시에 먹었던 사람들이 혈당도 더 낮고 지방도 더 많이 연소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여러분도 저녁 식사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6시에 먹는 건 좀 힘들잖아요. 네. 각종 수업과 일이 7시에는 6시나 7시에 끝나기 네. 때문에 6시에 딱 그 밥을 먹으면 참 좋겠지만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밥을 차려서 먹는 시간이 걸리니 적어도 7시에는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녁을 먹고 3, 4시간 후에 자는 거. 네, 어쨌든 위를 좀 비워놓고 소화기를 좀 비워놓고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늘부터 꼭 지켜주시고 오늘은 아니네요. 벌써 다 드셨어요 하는 네. 시간이 내일부터 꼭 지켜주시고요. 추가로 아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텐데 아침 식사 거르는 분들 참 많아요. 그쵸? 네네. 원장님 아침 식사 하시나요? 저는 꼭 합니다. 네. 저도 꼭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당뇨 환자분들에게 아침 식사 꼭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규칙적인 게 좋으니까. 네네.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침 식사는 어쨌든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성 3만여 명을 16년 동안 분석을 했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분석을 했는데 아침을 안 먹은 사람들의 당뇨 발생률이 무려 21%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아침 안 먹은 사람들이 21%? 어떡하죠? 여러분, 아침 안 먹으면 21%의 위험도가 상승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드시라고 웬만하면 권해드리다가 요새는 조금 주춤하는 게 이게 시간이 안 돼서 못 드시거나 네. 아니면 상황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먹으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게까지 좀 억지로 강요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침 식사는 좀 자율에 맡기긴 하는데 어쨌든 먹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는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결론은 정제탄수화물 피하는 거랑 저녁 식사 시간을 좀 일찍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모두가 다 같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만보걷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 만보걷기를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인바디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내용인데 제가 3가지 유형을 가져왔습니다. 인바디를 재보면 근육형인지 아니면 균형형인지 아니면 지방형인지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인바디는 요새 흔히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에서도 많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헬스장에도 있고 그렇죠. 그쵸? 네, 아니 요가 센터에 다니면 요가 학원에도 있고 그래서 인바디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니 인바디를 꼭 재보시고 오늘 강의에서 말한 3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근육형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 골격근량이 엄청 많아요. 이분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네. 너무 없지 않아요? 네. 와, 어떻게 저런. 네. 보이시나요? 그래서 체지방률이라고 해서 몸에서 차지하는 네. 지방의 퍼센트가 5.4%밖에 안 돼요. 와. 거의 이 정도면 뭐 보디빌더. 그럼요. 네. 근데 실제 환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은 체지방량이 표준 안에 들어있긴 한데 골격근량이 표준 이상. 네네. 원장님이 이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잠깐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단해요, 진짜. 근육형이라고 그 원장님이 아니시고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인바디 처음 봤다고. 근데 제가 딱 보기에는 되게 말라 보이는 그런 몸이 아니고 근육이 막 되게 다부져 있는 몸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바디상 저렇게 나와서 굉장히 여태까지 꾸준히 운동한 게 되게 도움이 됐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쳤습니다. 되게 네. 기쁘더라고요. 맞아요. 원장님 되게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근육이 표준 이상이라고 해요. 네, 표준 이상입니다. 네, 표준 이상. 네. 딱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원장님 건 아니고 네. 체중은 정상, 근육은 표준 이상. 네, 이런 근육형 분들은 사실 저희가 딱히 지칭할 건 없고요. 그냥 하시던 거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이런 인바디를 유지했었다라고 하면 운동량을 좀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바꿀 필요는 딱히 없으시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었다면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균형형입니다. 네. 원장님이 근육형이라고 하면 저는 균형형이에요. 와, 균형도 참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딱 있는 네.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거의 일자에 가까운 네네. 거의 일자에 가까운 체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체형 그 인바디도 체중, 근육, 체지방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일자에 가깝고 오른쪽에 있는 균형형은 근육이 그나마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일자에 가까운 네네. 균형형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균형형인 경우에는 두 가지 다 하면 좋아요. 유산소랑 근력이랑. 네. 네, 두 가지 다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유산소를 해야 체지방도 좀 태워지고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량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고 네. 저는 유산소보다는 근력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겠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균형형인 분들은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지방형인데요. 지방형인 분들은 사실 근육이 진짜 많아요. 지방형인 분들 특징이 근육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고. 지방도 많고. 이게 참 재밌어요. 지방형인 분들은 근육은 뭐 바닥인데 지방만 많다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보통은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둘 다 많은 분들은 사실 근력 운동을 별도로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시면 근육이 오히려 더 생겨서 체중이 더 늘어나요. 이걸 잘 모르시면 열심히 근력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체중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형인데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다라고 하면 근육 운동은 잠깐 멈추시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셔야 지방이 태워지면서 근육은 유지를 하면서 체중이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면 지방은 빠지는데 근육은 생겨서 체중이 그대로인. 네. 나는 왜 운동을 해도 체중이 잘 안 빠져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체중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를 꼭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방형인 분들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지방형인지 근육형인지 아니면 균형형인지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인지를 꼭 보셔서 그거에 따라서 운동을 좀 하시고요. 음식 운동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아는 것이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엔 실천이거든요. 내가 진짜 안다라는 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실천을 얼만큼 해는 것이 진짜 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식에만 머물지 마시고 꼭 실천을 해주시는데요. 아까 그 댓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댓글을 봤어요.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셨고요. 또 운동은 사실 제가 운동을 한때 막 헬스장에서 하루에 3시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살이 1kg도 안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했기 때문에? 끝나고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뭐야? 근데 정말로 제가 운동량에 대해서 권해드리는 거는 운동이 너무 과했을 때는 더 먹게 돼요. 더 힘이 들고 해서 식욕이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적정량의 운동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내가 내 체력에 맞게 해야지만 더 이상의 식욕이 더 당기지가 않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했을 땐 저혈당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당뇨인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이 과하지 않아야지만 스트레스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너무 과하지 않게끔 내 몸에 맞게끔 하는 것을 세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안남주님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바디 검사 안 한대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방금 인바디 어떻게 해야 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줍니다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댓글도 안남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뇨를 대해서 직접 본인이 관리하시는 분들이라서 더 잘 아시구나.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됐고, 제가 아까 운동 끝나고 라면 먹었다라는 건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매일 그런 줄 알았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좀 재밌게 강의를 들으시라고 하나의 예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순수한 님이 걷기 3시간 무리인가요? 매일 하면 무리죠. 네. 복쪽 운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매일 하면 무리죠. 네.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몸도 체력을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그 발걸음이 한 5,000보 정도인 것 같아요. 5,000보 정도는 이렇게 해보면 걷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운동량이 좀 되기 위해서는 한 10,000보 정도 걸을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근데 강박적인 만보 걷기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항상 나한테 힐링이 돼야 되고 내가 재밌게 즐겨야 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걷기는 햇빛 보면서 걷는 거 너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걷으면서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의 활력이어야 되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걷는 것 이거는 조금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평생 건강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의 때에 따라서는 내가 먹자마자 운동을 못할 수 있는 때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게 1:1 매칭이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음식 운동은 다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당뇨병 학회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이견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도 참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당뇨가 이미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뇨가 없는 분들도 수면이 좋지 않으면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새벽 1시 이후에 자거나 3가지가 있어요. 새벽 1시 이후에 자거나 아니면 5시간 미만 자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자거나 언제는 10시에 잤다가 언제는 1시에 잤다가 언제는 11시에 잤다가 막 2시에 잤다가 보통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 그래서 1시간 간격 이내에서 자는 게 참 좋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이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래요. 나는 11시에서 12시에 자는 사람이야. 나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고 그 이상 범위를 넘어갈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리를 해보면 당뇨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새벽 1시 이후에 잔다거나 아니면 5시간 미만으로 잔다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 특히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문제인데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 또한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고요. 크리스틴 너슨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뇨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뇨인들은 인슐린 내성이 참 많이 높았다고 하고요. 그 결과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면은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참 중요하고 당뇨가 이미 있는 분들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실제 진료를 해보면 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최근에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면 문제라고 하면 보통 3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네. 시간이. 그 다음에 몇 번 깨는지. 네. 그 다음에 깼을 때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많이 보는데 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최근에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근 1년 동안 생각해보면 수면 문제가 없는 분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치료의 호전과 악화를 판단할 때 사실 수면을 가장 먼저 보고 있어요. 한약을 복용하시고 난 뒤에
어떤 점이 가장 좋아졌어요? 했을 때 혹시 수면은 요즘에 질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조금 더 좋아지셨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아, 수면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하면 이분은 아, 정말 치료가 잘 되실 분이군요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내가 잠을 잘 자면 아, 정말 혈당 조절에도 이롭고, 그리고 치료의 예후나 앞으로의 당뇨 관리도 정말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면 때문에 당뇨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수면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20대 제 지인 이야기인데 아, 네. 그분이 항상 새벽 1시에 자는 친구였거든요. 새벽 네네. 1-2시에 자는 친구였는데 한의원에 놀러 온 거예요. 지인이니까 네네네. 놀러 왔어요. 당화효소를 그냥 재줬죠. 궁금하니까. 네네. 재줬는데 당화효소가 6.1인가? 6.2인가? 네네. 네, 그 정도 나왔어요. 전 단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놀러 왔는데. 당뇨 전 단계라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얘기를 막 해보니까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굉장히 말랐고 운동은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핵심으로 보는 게 수면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새벽 1-2시에 자니까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말고 11시 전에 한번 자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왔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다시 왔죠. 했더니 당화효소가 그때 5.3인가? 5.3인가? 아무튼 한 달 만에 당화효소가 확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20대에다가 당뇨도 완전 전 단계 초기에 발견을 한 거라서 그만큼 변화가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 또한 수면을 계속 꾸준히 잘 하시다 보면 당화효소 낮추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11시에 잤는데 12시에 눕는데도 잠이 잘 안 온다라고 하면 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것들도 해보시고 정 안 되면 한약 치료도 도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의 문제면 습관을 바꾸면 되고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장애가 있으면 이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뇨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취침 시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11시를 제시를 많이 하고요. 11시 너무 힘들어요. 현대 생활 하는데 어떻게 11시에 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시까지는 마지노선을 좀 드립니다. 적어도 12시 전에는 주무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1시 이후에 자면 아까 연구 결과처럼 당뇨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12시는 넘기지 않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가급적 11시 이게 안 되면 12시라도 꼭 취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죠. 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게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무조건 너무 힘들고 뭐 부정적이고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극심할 때는 문제가 되고 무조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면 참 너무 막연한 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취미 같은 거,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고 원장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나요? 진료 많이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집까지 걸어갑니다. 정말요? 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까지 걸어가신다고요? 저는 걷기 좋아하고요. 자전거 자주 타는 편이고, 좀 많이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운동이에요. 네, 운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편해지는 편이고, 책 읽는 것도 좀 좋아하고, 너무 교과서적이죠. 네, 맞아요. 노잼이죠. 네. 네.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수능 전체 수석한 친구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공부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저는 학원 안 다녔고요. 교과서로만 공부했고요. 근데 실제로 네. 여러분, 몸을 움직여셔야지 생각이 잡념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각자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요가 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일주일에 3번은 가려고 꼭 노력을 네, 하는 네. 게
저는 요가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끝나고 나면 엄청 개운해져서 도움이 많이 돼요. 네네. 중요한 건 어제 오늘 못 갔다는 거. 원장님이 오히려 정말 더 규칙적으로 요가를 자주 하시고, 정말 건강한 입맛이시고, 저는 좀 노력형입니다. 노력해서 운동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활 운동을 좋아하지, 이렇게 센터를 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잘 열심히 못하는 것 같네요, 요즘은. 그거는 그 스타일이니까요. 네. 저는 센터에 안 가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균형형 겨우 만드는 거고, 원장님은 혼자 해도 근력형이잖아요. 근육형.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근육형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진짜 꾸준하게 그냥 계속 뭔가를 했나 봐요, 제가. 그냥 운동을 좋아하나 봐요, 저는. 뭐지? 네. 네. 일단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쭤봤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근데 지금 저희가 네. 말하시는 걸 정말 다 경청하고 계신가 봐요. 이게 저희가 무슨 한마디를 하면, 맞아요, 스트레스요. 진짜 중요해요. 수면 정말 중요해요 하면서, 저도 원장님 강의를 하는 걸 잘 듣고 있지만, 이런 댓글을 보는 것도 참, 네. 네,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해서 되게 좋네요. 네,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오늘도 댓글을 잘 못 봤다는 거. 그러세요? 원장님이 짚어줘야 돼요. 네. 잠을 못 주무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오십견이 있으셨고요. 오십견 있으시면 참 잠들기 어렵죠. 어깨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침실을도 많이 해주고, 빨리 해결이 되셔야 할 텐데. 그런 게 있었고, 그러게요. 그냥 재밌게 읽었네요. 댓글을 네. 재밌게 읽었네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각자의 취미가 있으면 되게 좋죠. 그런 걸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에 가장 나름의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든 간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진료를 할 때 주로 이 명상을 추천을 해드리죠. 맞아요. 그 이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만으로 스트레스가 관리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새로운 자극을 드리기 위함이지, 명상이 최고야 이런 건 아니에요. 명상이 최고야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자극이 들어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는 특정 종교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조금 부족했거나 뭔가 좀 더 큰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서, 그게 안 맞아요, 그게 안 중요해요, 그게 효과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더 새로운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명상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명상이 있죠.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렸는데, 뭐 발끝치기부터 해서 뭐 장운동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수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발끝치기 추천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 발끝치기 하다가 잠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저희 권해드리면서도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 명상이 정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효과도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몸으로 하는 명상들도 참 좋으니 실천해보시고, 저는 절운동하고 있어요. 절운동을 100번 하는 게 저의 미션 챌린지?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 중에 당뇨스쿨 절운동 상급이라고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면, 검색창 아시죠? 거기다가 당뇨스쿨 절운동 상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거 절운동 영상 중에 상급편이 나와요. 그게 100번 하는 건데, 거기에 댓글을 제가 1회차부터 최근에 37회인가? 했어요. 시간 될 때 하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절운동을 해요. 100번을. 근데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다 보면 누가 같이 해줄 줄 알았어요. 저 혼자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내가, 이게 정말 좋은 게, 절운동 홍보하겠습니다, 잠깐. 절운동이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요. 명상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기운이 상기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운이 상기된 거를 끌어내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같이 있는 게 절운동인데, 저도 절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계속 하는 이유가, 저만의 이제 미션, 저만의 이제 챌린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고 환자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시작을 했고, 환자분들에게 절운동 상급 이거 꼭 하세요라고 몇 번 이렇게 던져봤는데 아무도 댓글 참여를, 제 환자분들 아직도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운동을 하고 싶으면서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겸사겸사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맞춤형, 코로나 맞춤형 절운동을 함께 해주시고,
당뇨스쿨 저운동 상급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댓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리도록 이혜수님, 하겠습니다. 저run도 3급 꼭 보겠습니다. 3급이 아니라 상급이에요. 상중하. 상급? 네, 상중하 할 때 상급입니다. 절운동. 네, 절운동은 절을 하는 운동이고요. 네, 오늘부터 댓글에서 꼭 뵐 수 있도록 바라겠고, 여기 가져온 놓아버림과 힐링 코드는 아까 얘기했던 발끝치기, 절운동 이런 것들은 몸으로 하는 명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지고 온 명상은 마음으로 하는 명상이에요. 실질적으로 마음을 단련시키는 명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놓아버림 명상은 내려놓기, 놓아버림 다 같은 건데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툭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필을 꽉 쥐고 있으면 연필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손이 힘들잖아요. 네. 24시간 쥐고 있으면 손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이 볼펜을 계속 쥐고 있는 이 내 손을 위해서 이렇게 툭 놓는 연습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누구 때문에 좀 짜증이 나거나 신경을 쓰일 때 이 내가 그 감정을 계속 쥐고 있으면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되게 하루 종일 가지고 있으면 지치는데 그거를 연필 놓듯이 툭 놓는 걸 놓아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놓아버림 명상을 많이 권해봤는데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알게 된 게 힐링 코드라는 명상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그냥 우연히 건강서적 코너에 갔어요. 건강서적 코너는 한 번씩 꼭 가보거든요. 좋은 책이 나왔나 해서 가봤는데 힐링 코드라는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건강서적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쭉 봤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뭐 피부병도 낫고 누구는 뭐 당뇨도 나았고 뭐 암에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책에 써 있더라고요. 실제 체험담도 많았고 그래서 힐링 코드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사다가 읽어보고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힐링 코드 저희 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놓아버림을 좀 힘들어 하셔서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힐링 코드를 요새 권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고 효과가 좋다고들 하십니다. 네. 실제 제 20대 또 지인이 있는데 네네. 그 친구는 잠을 잘 못 자요. 10대 때부터 잠을 잘 못 잤던 20대 지인인데 그 친구에게 힐링 코드를 추천을 했더니 지금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잘 잔다고 해요. 한 달여 만에. 그래서 힐링 코드 정말 쉽고 간단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명상이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고 링크를 저희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당화혈색소 1%를 낮추려면 음식과 운동 관리가 필수이지만 그 이상을 낮추려면 사실 수면 스트레스를 꼭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수면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것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죠. 그럼요. 아는 것은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실천했을 때이고, 실천이 곧 내가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라고 말씀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운동, 힐링 코드 다 직접 실천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거를 했을 때 여러분께 권했을 때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힐링 코드 꼭 실천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각가지에 맞는 명상법을 개발을 하셔서 해주는 게 좋은데 힐링 코드는 사실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힐링 코드 하기 전에 내가 지금의 마음 상태를 점수를 매겨보고 그리고 힐링 코드를 한 이후에 점수를 비교를 해봐서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집중을 하고 많이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파트 2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원장님이 파트 3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한약 치료로 당화혈색소를 낮춰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약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 제가 꼽아드리자면 사실 당화혈색소 1%를 낮추는 거의 비밀은 여러분께서 평생을 내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생활요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수면, 음식, 운동 이 순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께서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맞게끔
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신다면 누구나 당화혈색소 1%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장부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당뇨가 되신 지 오래되시는 분들은 당화혈색소 1%가 아닌 2%, 3% 혹은 5% 이상도 낮춰야 되시는 분이라면 언제까지나 혈당 강화제를 쓰시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당화혈색소 1% 이상을 낮추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내가 혈당을 오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시고 내 몸에 맞게끔 한번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 1% 이상을 낮춰야 되는 분이라는 분들, 그러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직 당뇨약을 복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혈당은 어떤 특정 요인 때문에 확 높아질 수가 있어요. 혹은 약인성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간이 손상되고 나서의 당뇨가 유발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수술을 하고 나서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이후에 잠깐 약인성 당뇨가 유발이 됐을 수가 있는데, 혹은 급성 당뇨라고 해서 그동안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콜라를 엄청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걸 페트 당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당뇨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생활요법도 개선도 안 해보고 또 내 몸의 근본 원인을 개선해보지 않고 이렇게 바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기에는 순서가 그래도 내가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나서 먼저 치료를 하고 나서 안 되면 그때 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직 당뇨약을 먹어보지 않았고 또 내가 생활요법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태어난 체질과 그 장부 기능을 한번 진단받아 보셔서 한약 치료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한약 치료의 핵심은 사실 저는 항상 솔직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혈당 강화제를 능가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질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혈당 강화제는 복용하자마자 일주일 미만으로 혈당이 뚝뚝 떨어지시는 걸 경험하겠고요. 인슐린은 더 말도 못하고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약 치료의 핵심은 내 몸의 장부 기능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내 몸 상태를 다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몸 상태를 회복하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내 장부 기능의 조화를 다시 맞춰주는 것, 불균형을 다시 조화롭게 맞춰주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는 속도도 여러분의 기대치만큼은 그렇게 막 빠른 속도가 내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거는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평생을 가져가셨을 때 이로운 그런 혈당 조절할 수 있는 몸 상태를 개선하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합병증 예방도 물론이고 치료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렇게 내 몸의 장부 기능에 맞춰서 그런 회복과 그리고 개별화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다. 사람이 가지고 난 체질, 그리고 현재 내 당뇨의 현 주소, 그리고 장부 기능의 부조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개별화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당뇨의 근본 원인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이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 내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혹은 인슐린이 투여가 되어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내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하는지 이것을 찾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을 한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한약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조금이나마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한번 한약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께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당뇨라는 단어를 잘 알지만 당뇨병이 무엇인지 몰라? 허둥지둥. 맞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소중한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인슐린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것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발표가 된 거나 발견이 된 바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내장지방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각의 개인의 원인이 뭔지도 살펴볼 겸 언제든지 한번 치료를 고려를 해보세요.
췌장뿐만 아니라 간도 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주된 장부가 간입니다. 이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한 1에서 1.5kg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생체 화학 공장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인슐린 호르몬은 주요 이제 역할을 하는 작용 기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간,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 세 번째가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의 역할을 여러분께서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인슐린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기관이 바로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내 몸에서의 이 포도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혈당이 높아졌을 때 간에서의 이게 스펀지처럼 쫙 흡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식후혈당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혈당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췌장뿐만 아니라 간도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우리 간은 또 하나가 간은 이제 세 가지의 이게 당뇨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후혈당 감소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간에서는 이것을 빠르게 인지를 하고 다시 저장을 합니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그것의 이제 역할을 도움을 받는 것이 인슐린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 수치는 정상이나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가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혈액 검사지에 다른 수치는 다 정상인데 딱 요거 글루코스만 비정상이에요. 글루코스만 비정상이에요. 포도당만 높아요. 혈당만 높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혹은 간 기능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은 사실 저녁 식사 이후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꾸준히 이 대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간에서의 혈당 조절 역할이 때문인데요. 공복 혈당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측정되는 혈당이기 때문에 이 간에서의 주된 혈당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식전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두 가지인데요.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또 하나는 내가 수면의 질에 방해가 되면서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유발이 됐구나. 그래서 간에서는 계속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분해가 되고 있구나. 포도당이 분해가 되고 있구나 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간은 내가 금식 시에도 사실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아침에 여러 가지 일로 되게 바쁘시다가 점심때쯤에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게 됐는데 중간에 아침도 안 드시고 우유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230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왜 지금 점심에 혈당 높일 만한 음식도 안 먹었는데 왜 230이 나왔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는 우리 몸의 보상 기전 때문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계속 대사를 할 수 있게끔 간에서는 열심히 혈당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가 일정량이 분비해야 되는 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니 그렇군요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혈당 조절에서의 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당뇨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간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만뚱 형님이 간 기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환자분들에게 4가지 설명을 꼭 드려요. 간 기능이 좀 떨어지시거나 간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은 4가지 실천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잠을 자는 동안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하는데 사실 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야 간이 또 한 번 이렇게 다음날 또 열심히 일을 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수면을 잘 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관리, 과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늦게까지 너무 심하게 야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다거나라고 하면 사실 간에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간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로, 스트레스 이런 거에 주의를 하셔야겠고, 세 번째는 술이에요.
술을 마시면 사실 간이 많이 힘들잖아요. 알코올 해독하는 것 자체가 간이 굉장히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인데 술이 들어오면 간이 힘들고 많이 들어오면 힘들고 매일 먹으면 또 힘들고 해서 술을 마시면 적어도 한 2, 3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쉬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간이 이렇게 좀 회복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술 꼭 절주하시거나 금주하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은 화예요. 아,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네. 뭐, 휴식이 중요하다, 뭐, 스트레스, 술 이런 거는 대부분 일반인들도 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맞아, 간 안 좋으면 그런 거 중요해. 뭐, 이렇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화는 사실 이게 한의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모든 장기들이 특정 감정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네. 간은 화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신 분들은 간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화가 좀 쉽게 납니다. 그래서 계속 화를 내다 보면 간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화가 잘 나는 이 양방향으로 계속 영향을 주는 게 화라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주변에 그냥 별거 아닌데 계속 화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분이 뭐 성격이 안 좋다거나 뭐 뭐가 났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간이 지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계속 내다 보면 간이 실제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높이려면 이 네 가지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화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오창성님 이렇게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딱 요약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타이핑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컴퓨터로 하시나? PC로 보시나 보다. PC로. 정말 이 열정 덕분에 몸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아까 댓글로 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환자분들의 그 임상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생활 교정도 해드리고 생활요법 꿀팁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금연이에요. 흡연은 정말 제가 아무리 요청을 드려도 잘 되지 않았었던 분이고 본인이 굉장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본인이 알아서 금연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금연 꿀팁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의지가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셨고 금연을 하시는 꿀팁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물을 많이 마셔다 보면 어떤 꿀팁 말했는데 제가 막 그때 적었었거든요. 코에서 찐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어쨌든 본인의 그 생활요법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만 체형이라고 인바디를 딱 봤을 때 체중을 이렇게 한 6kg 정도, 7kg 정도를 이렇게 딱 빼고 오셨고요. 치료 기간도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당화혈소가 정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드리고 두 번째 환자분도 역시 수능도가 되게 좋으셨는데요. 매일 운동 6시간씩 해도 당화혈소가 10.3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오셨었고 이분도 치료 한 5개월 만에 5.5 정도로 회복을 하셨고 정말 만성의 위장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약 치료 이후에 이만큼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사실 공통은 당뇨가 시작되자마자 오셨던 분들이세요. 당뇨 진단 받자마자 오셔서 한약 치료 받으시고 근본 치료 받으시고 생활교정요법을 받으시고 생활요법을 교정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좀 빨랐던 점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본인이 안 됐던 생활요법을 제가 티칭을 드리면 정말 잘 따라주셨던 그런 노력하셨던 환자분들에서 더 기억이 생생하고 네. 정말 감사드린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 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제 기억으로는 수면이 좋아졌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수면의 질이 딱 좋아지셨고요. 만성 위장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는데 이 치료를 통해서 위장이 일단 편해지시고 또 티칭해 드린 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고자 했어요. 잠을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되고 자다가 깨더라도 시계를 보지 마시고 또 낮에는 충분히 햇빛을 쬐시고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자기 거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좋았고
세 번째 환자 이분은 사실 여러분께서 당뇨가 나 당뇨구나 라고 인지하셨을 때가 아시죠? 다음, 당뇨, 다식, 3다, 일소, 체중 감소인데요. 체중이 갑자기 20kg가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다. 이건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도 체중이 한 20kg가 갑자기 빠졌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기뻐하셨대요. 내가 운동 안 해도 좀 이렇게 체중이 빠지네. 근데 이게 너무 급격히 빠지니까 보신 이후 보니까 10.9가 나온 거죠, 당화혈색소. 그래서 이분도 역시 10.9에서 시작해서 한 6개월 내외 한 6.1까지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 갑자기 빠졌던 갑자기 체중이 빠져서 여기서 더 이제 장부 기능을 회복을 하는 거를 강조를 드렸고, 또 건강한 생활요법을 하고 내 몸이 회복이 되다 보면 체중이 그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20kg가 증가가 됐을 때 너무 과체중이셨던 것이고 6kg 정도 다시 찌셨던 상태가 정상 체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 체중인 만큼은 회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적정 체중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다 초기 진료죠. 당뇨약 복용 안 하시고 당뇨약 복용 안 하셨고 당뇨약 복용하신 지 5개월째 내원하셔서 당뇨약보다는 나는 근본 치료를 해보겠다라고 하셨던 초기 이제 당뇨인들 분들이 치료 기간도 짧고 치료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분이 앞에 두 임상 스토리는 당뇨 양약을 아예 안 드신 거냐 이런 댓글을 남기셨었는데, 맞습니다. 이 두 분은 아예 초기에 안 드셨어요. 당뇨약을 아예 안 드시고 한약 치료로만 극복을 하셨던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어떤 분이 되게 스마트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화가 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췌장은 뭐랑 관련이 있나요? 이 췌장이 한의학에서는 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이게 비랑 췌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췌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이 실제 많다 보면 췌장을 또 악화시킬 수 있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게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사실 비가 안 좋다고 보면 되고, 그 비가 한의학에서는 소화기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비위를 말하기도 하고 췌장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까 이제 궁금하셨던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안 좋은 거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임상 스토리는 제 환자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복혈당이 특히 안 잡히는 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공복혈당이 잘 나올 때는 100에서 110, 안 나올 때는 190,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보통 환자분들이 그 공복혈당 재면 나는 110에서 120 나와요, 아니면 130에서 140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갭이 좀 작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110에서 190 이렇게 굉장히 갭이 컸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악몽을 많이 꾸시는 거죠. 악몽이랑 꿈을 워낙 많이 꾸고 잠을 자는 중 마는 중 꿈을 계속 꾸다 보니 공복혈당의 갭이 너무 커서, 제가 나중에는 결국 이걸 잡으려면 꿈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꿈을 잡는 한약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냐라고 나중에 되게 신기하셨는데, 실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꿈이 많이 좋아지고 악몽이 줄어드니까 공복혈당이 점점 좁혀졌어요. 나중에는 140 전후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나왔던 분이시라서 기억에 남고, 당뇨 발저림은 증상이 당연히 완화가 됐었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환자분은 이런 것도 치료가 돼? 이런 것도 좋아질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2형 당뇨라고 하지 않고 1.5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고, 실제 인슐린 분비가 0.64로 되게 조금만 나오는 분이셔서 인슐린을 맞고 계셨는데, 한약 치료를 하면서 어느 순간 병원에 가서 재보니까 인슐린 분비가 늘어 있는 거예요. 1.81로. 그래서 정상 범위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가능하냐, 인슐린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2형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분이고요. 인슐린 분비가 증가를 하고 나서 실제 혈당이 더 잘 잡히니까 원래 맞고 있던 인슐린 주사를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그래서 9.7에서 6.8까지 감소를 했었고, 인슐린 분비는 정상으로 됐고, 그다음에 인슐린 그 투여량은 조금씩 줄이시면서도 수면의 질이나 거품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지셨던 분이었고요. 실제 이렇게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뭐 장담은 못 해드리잖아요. 몇 개월 안에 인슐린 분비가 뭐 늘어날 거고, 뭐 반드시 늘어날 거고, 이런 장담은 못 해드리는데,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왜냐면 1형 당뇨처럼 아예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 기능이 떨어져 지금 당장 인슐린이 좀 덜 나오고 있는 것 뿐이니, 몸이 좋아져서 기능이 올라오면, 기능이 좋아지면 인슐린 분비량도 더 증가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월 만에 증가를 할지, 실제 증가가 될지, 이런 거는 치료를 해봐야 하는 영역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왜냐면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는데, 이렇게 오시면 실제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참, 네, 뿌듯하죠. 이런 분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놓친 것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내일 질문해 주세요. 내일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지금 여러분께서 못다한 질문은 언제든지 또 저희 그런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더 보고 답변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루트는 많죠. 당뇨 생활관리 상담 문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또 직접 내원해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은 네. 있으니까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김명주님이 남편분이 잠꼬대를 많이 한대요. 한약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잠꼬대 많이 하는 거는 심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약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주면 좋아질 수 있는데, 실제 오셔서 체질이나 아니면 장부 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맥이나 아니면 뭐 혀 상태, 복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S님이 엄청 길게 하셨는데 뭐죠? 식사 대용 요품,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신장 기능이 일단 괜찮으신지 봐셔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 쉐이크는 정말 고용량의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는 거는 단백뇨가 유발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신장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는 마시고요. 적정량만 드실 수 있고, 또 영양 성분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GMO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인공 감미료나 또 천연의 그런 재료들이 얼마나 있는지, 대부분 합성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합성식품은 자연식품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에서의 그대로의 에너지를 받은 음식들을 더 철저하고 고루고루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경님, 췌장암은 복부 MRI 찍으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암은 PCT가 따로 있어서 PCT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이 고민이신 분은 아니겠죠? 췌장에 이상이 없는데 왜 당뇨죠?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췌장에 이상이 없다라는 게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내 몸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당뇨병인데, 당뇨라는 질환이 내가 왜 유발이 됐는지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떤 분들은 수면,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어떤 분들은 음식이 너무 과하거나,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혈당이 잘 안 잡히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별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희 님이 저녁으로 간단하게 고구마 반 개 정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고구마에 대한 영상을 찍었거든요. 어떡해요. 이번 주에 업로드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이게 계속 고구마 반 개를 계속 저녁으로 먹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언젠가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저는 항상 탄수화물은 정제되지 않는 탄수화물, 얼마나 양질의 탄수화물을 적정량을 먹는가가 중요한데요. 이영임님 같은 분은 이제 왜소하기 때문에 고구마 반 개를 드셔도 괜찮으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고구마 반 개 먹으면 힘들잖아요. 한 개 정도는 먹어야 돼, 한두 개 정도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먹어야 되는 양도 다르고, 또 그 먹어야 되는 시간도 다르고, 하지만 그 개별화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은 좀 관리를 필요하겠다 하시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저는 고구마를 양질의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대신에 고구마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황소연님이 당뇨인데 고구마 먹어도 되나요? 이번 주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 여기서 답변하지 않는 걸로. 네. 아, 알겠습니다. 리동이겠죠? 공복혈당이 높으면 무조건 당화혈소가 높은가요? 그렇진 않죠. 공복혈당은 높은데 당화혈소는 정상인 경우도 있죠. 아니면 공복혈당은 높은데 당화혈소가 같이 높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공복혈당만 높은 거를 우리가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박은희 원장님이 간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실 텐데 자고 일어나서 되는 거기 때문에 수면이 되게 중요하고 자는 동안 혈당을 조절하는 게 간이기 때문에 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황소연님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고구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구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이영희님의 질문 핵심은 저녁밥 대신에 고구마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밥도 잔뜩 먹고 고구마도 잔뜩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식사 대신에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네. 고구마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얼마나 먹어야 되고, 또 언제 먹으면 되고, 어떤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지에 따라까지도 제가 다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아,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저희가 답변해 드릴 질문이 있을까요? 탄수화물이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탄수화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밀가루, 설탕, 얘네들도 탄수화물이고요. 밥, 잡곡밥, 옥수수, 고구마, 사과, 여러 가지 다 탄수화물이에요. 하지만 자연 그대로에서 나온 탄수화물은 양질의 탄수화물이고, 그리고 섬유질이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고구마도 드셔야 되는 이유도 역시 같은 이유고요. 하지만 탄수화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밀가루로 만들었던 탄수화물이라든지 또 떡가루, 가루가 된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김명찬님이 수면은 몇 시간 정도 유지해야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까 연구 결과에서도 5시간 미만이 당뇨 발병 위험이 높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진대요.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라서 적정 시간이 7시간이라고 연구 결과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7시간 정도 자는 사람이 당뇨 발병 위험이 가장 낮더라 해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권하고 있고요. 실제 7시간 정도가 다른 데이터들을 봐도 가장 적정한 수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했었어요. 아, 오늘 강의 들으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음식 운동은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더 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한약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강의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띄어져 있는 저희 당뇨스쿨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다리던 이벤트 경품 추첨이 곧 시작됩니다. 5분 뒤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당첨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원장님, 다음 강의 14탄 언제인가요? 벌써 14탄! 다음 강의 14탄은 3월 8일 화요일 8시입니다. 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월 9일 전날 3월 8일입니다. 8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투표하기 전날 꼭 오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아직 저희가 좀 고민 중인데 그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음 강의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좀 마음껏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강의 준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으로 당뇨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공동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당공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 당공사에 들어오시면 당뇨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사전 참여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내일 당공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볼까요, 원장님? 네. 아까 30분 저희가 약속을 했었는데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15분 그리고 오늘 강의 함께해주신 분들 중 15분 총 3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저와 박은영 원장님을 비롯한 당범 의료진이 출간한 책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이 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른 당뇨, 비만 당뇨를 구분한 당뇨 치료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다음으로는 세브란스 병원 교수진들의 자문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온누리 아이 코리아의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입니다. 총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다음으로는 코코웰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생과육을 저온 압착 방식으로 제조한 100% 유기농 코코넛 오일이라고 하고요. 총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푸드스토리의 5.6 무가당 너츠바인데요. 견과류 및 씨앗 7종의 대체 감미료로 맛을 살린 당뇨인들을 위한 건강 간식입니다. 총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기능성 자연 원료들로 가지고 연구 개발한 혈당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리오H의 밀당 고수입니다.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야. 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하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뽑아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쓴 책 마른 당뇨 실버분 따로 있다 받으실 다섯 분. 5분. 원장님 색깔을 골고루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와, 저 아직까지 228명이 함께 계시고 네, 계세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신데? 백땡현님, 원장님 환자분 아니실까요? 백땡현님, 아, 또 이렇게 7903. 원장님 일부러 이렇게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7903.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땡기님, 927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강땡미님, 2757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땡배님 962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책 받으실 분이고요. 박땡재님 4331 축하드립니다. 와, 5분 저희가 다 뽑았고요. 다음으로는 온누리 아이코리아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받으실 3분. 네, 3분 뽑아주시면 돼요. 신땡수님 축하드립니다. 2656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네. 네, 원장님 김땡주님 120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나 봐요. 조용해요 지금. 장땡희님 0579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받으실 분인데요. 이게 자연에서 온 오일이라고 하니까 참 궁금한데요. 네. 나땡수님 823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류땡자님 021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푸드스토리 5.6 무가당 너츠바 받으실 2분이에요. 네. 네, 2분. 김땡만님 964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주님, 당첨되셨대요. 우와. 와, 아까 김땡주님이 네, 축하드립니다. 나인수님도 아싸 하셨어요. 우와. 아까 나땡수님 있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우와. 어떻게 여기 계신 분이 당첨이 됐죠? 김땡만님, 네, 964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까먹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죠? 무가당 너츠바 마지막이죠? 네, 김땡남님 755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오H 밀당고수 받으실 3분. 네. 네, 3분이고요. 김땡완님 8061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땡현님 218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네. 사전 참여 마지막이죠. 헛땡정님 514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당첨되신 분들 계실까요?
아까 저는 이제 두 분 봤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네, 와. 오늘 두 분이나 이렇게 같이 계신 분 중에 당첨이 되시다니 참 좋습니다. 네. 아직 당일 참여자 추첨이 남아있으니 아직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댓글로 당일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반까지 댓글을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자동으로 응모가 되었고요.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당일 참여자 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분들이 가끔 계시대요. 이런 아플 사전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함과 전화번호를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당일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당일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당첨 후에 문자로 정보를 보내주시고요. 랜덤 추첨기를 세팅을 완료를 했고요.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전 참여자와 동일하게 5가지 제품 받으실 15분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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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네. 혹시 제 목소리 오늘 잘 들리셨나요? 제가 마이크를 빼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에 뭔가 걸려서 헐, 그랬군요. 와! 네, 책 받으실 5분입니다. 꽃선생 박, 토시리님, 올망님, 김정수님, 김문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아 계실까요? 그 다음에 온누리 아이코리아의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받으실 분, 우찌맘님, 길냥이 나비님, 박봉규님. 와, 축하드려요. 계신가요? 나가셨나요? 잘 들렸대요, 원장님. 김정아님, 저요. 이러셨어요. 받으셨어요? 잘 들렸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코코넛 오일 받으실 송종성님, 이태호님. 아까 이태호님 되게 길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태호님이 발끝치기를 10년 짜고 계시다고. 이태호님이랑 송정수님 다 제가 아셔요. 아는 분이세요. 혼자분이에요? 송정수님이 아마 오실 분이시고, 이태호님이 저랑 상담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혜성님, 김영준님 다 알고 있죠. 그래요? 아무튼 이태호님이 아까 발끝치기를 10년 짜고 계시다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푸드스토리 5.6 무가당 너츠바 받으실 분 블랙로즈님. 아까 댓글 되게 많이 열심히. 받으셨어요. 네, 강동일님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리우H 밀당고수 받으실 김봉수님, 그다음에 유문기님, 백동현님. 백동현님도 엄청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김봉수님도 뵌 것 같고. 유문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아님. 아까부터 계속 기대하고 계셔가지고. 슬퍼. 어떡해요. 다음번 강의를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놓치신 분들은 강의가 종료된 후 화면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저희가 내일 연락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서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를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돌아오는 일요일 13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바로 문자 주세요. 네,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 250여 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참 좋은 주제로 많은 분들과 2022년 거의 초입이잖아요, 지금. 네, 되게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당뇨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달 강의 주제를 근데 쓰셨나요? 안 쓰신 것 같은데. 댓글로 꼭 남겨주셔야 돼요. 네, 저희 영상 올라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